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존리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게 주식 투자의 대가이시에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상관없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이 닿아져 있어요.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되면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분이 부동산 투자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해서, 요것도 부동산하고 관계돼서 한번, 저도 존리의 투자 원칙 유튜브를 여러 번 이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분에 대해서 100% 다 알지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좀 주장하신 요약된 것을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존리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이고 맞다, 동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못해서 직장을 별로 좋은 걸 잡지를 못했어요. 아주 중소기업 열악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부동산 관련 책도 한 이렇게 1,000여 권, 주식 관련 책도 1,000여 권 이렇게 막 읽어 나갔었는데, 주식 관련 책, 부동산은 대충 읽으면 이게 개념이 머릿속에 딱딱딱 좀 들어오죠. 그런데 주식은 되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게 처음에 막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좀 개념이 좀 잡혔다가 현실에 이게 해보려고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야의 존리의 투자 원칙을 읽으니까 이게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에 일순간에 다 좀 먼저 해석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주식 차트 일봉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분석하고, 주식 용어도 어려운데 그거 알고, 또 영어도 영어로 막 되어졌잖아요. 그때 책 보고 암기하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6개월 지나면 잊어먹고 이게 뭔 말이다냐 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존리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하나 주식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뭐라고 그랬죠? 다 쓰레기다,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책들을 그렇게 주구장창 읽었는데 왜 내가 실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가? 과거에 발생되어진 현상을 가지고 그걸 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는 없다. 미래는 또 다른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말한 투자 원칙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라. 금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금융 문명이 이게 봐보니까 유태인들을 가장 유대하게 좀 보고 있고요. 금융 지식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좀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못한 사람이 일본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좀 표기를 하네요. 금융 지식이 굉장히 좀 일천하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덧글을 쭉 다 봤더니 각자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똑똑하지, 이걸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냐, 이렇게 이제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분이 보기에는, 이분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가서 그쪽에서 회계사 자격증 따고 이제 그쪽 미국의 정통 그런 투자 원칙을 배우셨던 분이고, 우리 한국하고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리신 분이죠. 근데 이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저도 장기 투자.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또 팔기 위해서 사지 말라. 장기 투자라는 거죠. 최소 20년 이상 하고요. 직장인에서 60세까지 하면은 최소한 40년, 은퇴할 때까지 그냥 투자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이 이 존리가 최소한 20년, 30년 이렇게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말고도 제가 그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많이 읽어보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대가들은 뭐 졸리보다 더 큰 대가 아니면 뭐 엄청난 돈을 벌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팔 생각을 하지 말고 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녀한테 물려줘라. 당신이 자신 있게 분석해서 그 부동산을 샀어. 그 주식을 샀어. 그것을 왜 팔아?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계속해서 자본이 일을 해서 투자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데, 그리고 당신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샀던 거라고 하면은 그때 투자 금액은 이만큼이고 지금은 자산 가치가 이만큼 늘어서 현재 가치에 의해서 투자 수익이 나올 건데, 투자 수익이 어마어마하는데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째냐? 자녀한테 물려주라. 보통 대가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녀한테까지 뭐 물려주라는 말씀은 이제 졸리는 말씀을 하지 않던데, 하여튼 이것도 제가 이제 첨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인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게 보통, 졸리하고 이렇게 좌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이런 거 하죠. 보통 뭐 단타를 하다 보니까 일희일비하고, 또는 뭐 이렇게 뭐 국가별로 뭐 이렇게 중국에 지금 현재 중국이 떠오르고 있죠. 지금 패권 전쟁하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 그래서 중국한테 투자해야 되냐, 일본한테 투자해야 되냐, 뭐 미국한테 투자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이분은 그런 거죠. 회사를 봐라.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 회사가 독일에 있을 뿐이고, 그 회사가 영국에 있을 뿐이고, 그 회사가 호주에 있을 뿐이고, 그 회사가 미국에 있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일부는 맞고 뭐 일부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유태인들은 굉장히 부모 중에 특히 어머니가 그 교육을 이렇게 잘 하고 있죠. 직접 이렇게 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항상 밤에 저녁은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다?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교육은 안 시키고 학원에다가 돈을 줘서 교육을 하청을 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국영수 위주로 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잘못된 것을 엄청 신랄하게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역사하고 좀 기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것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항상 관료가 되고 좋은 직장 갖고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한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꼭 제가 이제 지금 조선시대에 마찬가지로 산업공상 이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직업이 변호사고 공무원이고 이렇게 하면 돈은 그냥 뭐 변호사에다 많이 벌 수도 있고, 요즘 또 변호사도 뭐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공무원도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지금 존리가 말하고 있죠. 공무원 되면 절대 돈 많이 벌 수 없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라든지 과거에 뭐 이렇게 봐보면 관료가 돼서 뒷돈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심하잖아요. 뒷돈 받아서 뒷돈이 어마어마하죠. 그거 중국 같은 경우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관료가 되라고 했어요. 그건 사마천이 역사서에도 뭐라고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이 장사를 해라. 사업가가 되라 해서죠. 이 관료가 되라. 관료가 돼서 정식적인 녹봉도 받아먹지만 뒷돈도 엄청 받아먹는다. 이거 뒷돈 받아먹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뒷돈 받아먹다가는 깜빵 가기 쉽겠죠. 이게 뒷돈을 받아먹을 수 없는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 부모들은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공무원분들은 대체 뒷돈도 잘 안 받아먹죠. 왜냐하면은 장기 텀으로 이렇게 버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에 가서 줄 타고 있잖아요. 유리창 닦는 거라든지 그 글씨 쓰는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연봉이 1억에서 2억, 3억 정도도 막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보다 훨씬 변호사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특히 주유소에서 가서 주유소 탱크 청소해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일합니다. 5억에서 10억도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압선 같은 데서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 그거 뭐 일당 뛰는데도 100만 원도 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고압선에 까딱하면 내 팔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고압선에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꼭 모든 것을 돈으로만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는 이제 이런 것도 이게 덧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을 비난하는 이게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녀가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잘 시켜주고 싶죠. 왜냐하면은 더럽고 뭐 이러한 직업보다는 그래도 근사하고 산뜻한, 그리고 남들이 좀 이렇게 우러러 봐줄 만한 그런 직업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욕망이고 마음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것이 좀 도가 좀 지나친 면은 있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벌어들인 급여가 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막 사교육비로 한 200씩 써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기존에 저축해놨던 것을 허물고 어떤 분들은 서울 같은 데서 봐보시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과외를 시키려고 뭐 2학년 때나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급여가 500인데 과외비까지 뭐 치셔서 생활비까지 하면은 600, 700도 막 나가시는 분도 있죠. 이제 존리 대표분께서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죠. 이제 이분께서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제 한국에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일부는 맞고 좀 일부는 틀린 면이 없잖아 좀 많이 있는 것도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비가 약 30조 정도 된다는데 연에 그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한국이 어마어마한 부가 생성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새로운 기업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의 원동력이 되어지니까 뭐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자금 여력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한국에서 과하게 사교육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생각이 졸리 분처럼 좀 인정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것도 저도 이제 생각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봐보면 공부 잘했었던 친구들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수석하고 뭐 종교에서 10등 안에 두고 뭐 했던 친구들이 다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요. 아니면 공무원 돼서 그냥 평범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뭐 하고. 근데 제가 친구 중에서 제 시골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는 공부 잘한 친구가 의사다 되고 변호사다 되고 뭐 잘 되어진 친구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중학교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더 못했던 친구가 봐봤으면 뭐 고등학교 때 가출도 하고 이런 애들이 나가서 사업해서 훨씬 더 부를 창출하는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부만 따지죠. 부자만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더 성공한 사례도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돼서 조그마한 기업체를 이렇게 운영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졸리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뭘 한다? 너의 자식은 남 밑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월급 받고 일하다가 60대 되기 전에 잘려서 금융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 늙어서 돈 없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자살한다 이런 내용이죠.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 1위죠. 그래서 자살도 또 1위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 자살률이 1위, 2위 합니다. 계속 지금 봐보니까 데이터 프로그램 쭉 봐보니까 한국이 2010년도부터
급격하게 일을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거 과외하고 사교육하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분이 말이 많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는 필수다. 여유가 없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이분의 말씀이신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매달 급여에 20대는 한 10%, 30대는 20%, 40대는 30% 이렇게 해서 20년, 최하 20년, 많게는 3, 40년 장기 투자하고 뭐 커피값 아끼고 차를 사지 말고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드릴게요. 저거 책을 많이 저도 읽어봤는데 부동산 관련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부동산에서 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급여를 얼마까지 저축하라고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사실을 했거든요. 60%에서 70%까지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심지어 100%까지도 저축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90%나 80%까지는 저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면 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뭐가 해결이 되죠? 잠자리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식비도 해결이 되죠. 그러면 뭐만 이제 필요하죠? 뭐 통신비하고 교통비 이 정도. 그리고 간단하게 뭐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용돈 이 정도. 이 정도로 하면은 거의 뭐 80% 정도까지는 저축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라고 그러면 남자들 기준으로 여자들 같은 20대 중반 자기 급여에 10%는 무조건 주식을 이분 계속 펀드를 넣으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펀드에서 이제 넣으시고 그것도 주식형으로 넣으라 이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청하신 분께서 나머지 분은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기초 시드머니 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한 70%, 60% 이렇게 저축하시라 이거예요.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아니면 형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건설 회사 제가 다녔었는데요. 건설 현장에 총무로 파견 나갔어요. 건설 현장 총무로 2년간 파견 나가니까 현장에 숙소가 있죠. 그리고 급여를 줍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니까 중식비를 별도로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침, 점심, 저녁을 현장에 한바식당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통장으로 급여 통장이 들어오고요. 중식비가 20만 원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급여를 100%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가지고 그냥 생활비 그러죠. 친구들 만났을 때 뭐 술 한잔 마시는 거 요 정도. 무슨 친구들 모임하는데 갯돈 내고. 그러니까 20만 원 해결되니까 급여를 100% 저축죠. 2년간 100% 저축하니까요. 가볍게 5천만 원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시면서 돈을 모으면 짧은 시기에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드머니가 확보되면 부동산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대출 없이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이분은 10%만 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노후를 준비하라는 거에서 10%, 30대 20%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제 말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다른 책에도 부동산 책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은 이 말을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급여의 50% 이상은 저축해라. 여러분 급여에 이제 저축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 지식이 없는데 처음부터 막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고요.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본인이 머릿속에 개념이 좀 잡혀야 돼요. 투자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복리의 마법,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에서 급여를 10% 계속 강제해서 미국 사람들이 60세가 돼서 주식이 보통 401k에 50% 이상 돼서 미국 국민들이 해마다 부자들이 20억,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30억, 40억, 50억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진다 이거죠. 이제 이게서 복리의 마법이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 이분이 설명했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당일 10억을 줄게, 10억을 받아갈래? 100원 줄래? 200원 줄래? 400원 줄래? 그 다음에 800원 해서 이렇게 30일간 줄래? 가면 30년 연봉리잖아요. 연봉리 됐을 때 이게 500 몇 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어진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설명이 해줬냐면, 그죠?
내가 뭐냐면은 내가 투자 원금이 1억이라고 그러면 1억에 10%한 1억 천? 1억 천에 또 뭐냐면 연봉리? 이렇게 좀 설명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했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주식은 연봉리잖아요. 주식은 연봉리.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사교육비 줄이고, 커피 마시지 말고, 커피값이 보통 한 잔에 10,000원도 하고 하니까 이거 마시지 말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30만 원,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그 돈이 수십억 이게 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동차 업체고, 자동차 업체란 말은 제가 봤을 때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이거나 다른 주식 투자하는 거나 자동차는 절대적으로 사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만약에 자동차를 꼭 사야 된다면 중고차로 사라. 이것도 이제 고민 좀 해보시고요. 아니면은 경차를 사는 방향도 있겠죠. 근데 경차도 제가 봤을 때는 마티즈나 티코 이런 너무 경차는 안 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돈 아끼려다가 사고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1500cc 이상 정도나 1300cc나 그죠? 그 정도는 그래도 좀 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생일날이나 졸업식 때 무슨 대소사 있을 때 물건 대신 주식을 사주라. 이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유태인들은 성년식을 13세에 한대요. 만 13세에 하는데 유태인들은 기념일에 뭘 제공해줘요? 첫째, 성경책 주고요. 둘째, 시계를 주고요. 셋째, 부모님, 큰아버지, 작은아버님, 이모, 고모, 가족들 쫙 모여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다 이렇게 할아버지 다 모으죠. 그게 한 5천만원 된다는 거예요. 5천만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한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데 투자해서 이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복무 마쳤을 때 20대 후반이었을 때 한 5억 이상씩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아니 유태인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창업을 한다라는 거죠. 창업. 왜냐면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한국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계속해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발달됐고 금융지식이 발달한 거고요. 자식한테 그것을 알려준 거고. 왜냐하면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왜냐하면 남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라 없는 국민이잖아요. 나라 없는 국민이 얼마나 핍박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업을 창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왜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50% 가까이 창업을 한다고 해요. 창업을 하는 사유가 그러겠죠. 중국에 대부분 중국인들이 상술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중국인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 장기 투자를 하라. 이건 말씀하신 거죠. 1만원짜리 주식이 5천만원으로 떨어질 때 또 1만 5천원으로 오르든 이런 거에 단기 투자에 샀다 팔았다 데이터 트레이딩 하지 말고, 데이터 트레이딩 하는 것은 도박이고 갬블링 하는 것이다. 20년, 30년에서 어떻게 될지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저도 사실은 좀,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해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땅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땅을 가지고 60년째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농사 짓고 저한테 그 땅을 줬어요. 논을. 그 땅에서 논을 주고 마을 이장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해서 나는 땅을 공짜로 부모님한테 받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한 해에 나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공짜잖아요. 빵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논에서 계속해서 쌀이 하여튼 1000평 기준에 한 20-30가만씩 계속 나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해마다. 공짜 쌀값이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보여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투자하기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부동산 관련 또 주식 관련 책을 이분 말고도 많이 읽어봐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했어요. 뭐냐,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하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저도 이게 그 책에서는 있지 않았지만 그냥 자본주의를 믿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경제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경제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로는 대한민국이 정치, 뭐 문화 이런 것 수준이 낮을지언정 경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 정도 됐잖아요. 아니, 1위까지 안 해도 하여튼 상위 클래스에 뭐 들어간 거잖아요. 10위 안에 대부분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주식이 지금 올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주식이 전폐가 됐어도 어떻다? 뭐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어떤 그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100배, 1000배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 주식을 이렇게 종목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사서 내 나이 한 70까지 가져가면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내가 그 주식이 그 휴지 조각이 되든지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삼미그룹, 삼보라든지 다 망해서 다 뭐 이렇게 뭐그 휴지 조각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한 10종목이나 이렇게 이상 찢어 놓으면 거기서 7, 8개가 다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그 중에 두세 개만, 한두 개만 100배, 1000배 되면 나는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6년에 주식을, 중국 주식을 업종별로 뭐 철강, 은행, 보험,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이렇게 뭐 원자재, 이렇게 뭐 이렇게 파트별로 한 10개 종목으로 찢어서 이렇게 뭐 사뒀습니다. 사뒀더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저는 해필 사는 시점이 여러분 그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2006년, 2007년에 엄청난 속도로 주식이 중국 주식이나 전 세계 한국 주식도 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식을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 2007년에 많이 샀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제가 14년째 보유하고 있어도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근데 뭐 제가 이존이라는 분의 말을 듣기 전에도 그냥 보유하고 있었고요. 향후에도 그냥 보유하고 있어 보려고 그래요. 그냥 한번 장기 투자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든지. 근데 지금도 일부는 이게 배당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배당을 해주면 다시 그냥 그것을 되사고 있습니다. 아예 소비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해서 정말 부동산의 수익이 더 좋은지, 내가 뭐 종목을 잘못 선정한지, 여기서 지금 졸리가 어떤 종목으로 나중에 투자하라는 것도 좀 더 나오더라고요. 회사를 선택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저는 선택을 그냥 기준에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업종별로 그냥 쫙 나누고, 업종에서 시장에서 1위나 2위 업종 그냥 이렇게만 골랐어요. 뭐 분석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또 뭐 잘 투자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은행에다 절대 입금을 하지 마라. 9번째, 은행에다 입금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나 지금 알고 있죠. 왜냐 은행 예금 이자율이 보통 뭐 1.5%대 1.4% 보통 이러잖아요. 봐보면 어느 정도까지 된가요? 그 물가 상승률보다 더 못하죠. 당연히 지금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의 이자율이 뭐 10%대, 15%대도 있었어요. 그때는 예금에 저축만 했어도 금방 부자가 됐죠. 왜냐하면 10%, 15%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까? 네. 지금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 아니 자본주의를 믿어라. 자본이 일하게 할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그러한 사례로 미국 401k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11번째로 제가 그냥 뽑은 겁니다. 이분이 또 주장하기를 11번째로 분산 투자를 해라. 분산 투자. 이것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보통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업종별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업종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국가별로, 산업별로,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가 뭐 종목별로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하면 그다음에 자원,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근데 달러는 화폐니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하라. 그다음에 분산 투자하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는 시기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뭐 조금씩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 이 2010년에도 사고, 예를 들어 2015년에도 하나 사고, 2020년에도 사고, 주식도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테슬라를 2010년에도 사고, 2015년에 사고, 찢어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청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은 저는 이렇게 주로 하니까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한국은 그 개인 자산이 80%가 부동산에 몰빵되어져 있다. 근데 저도 이것은 인정해요. 부동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그 믿음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이 부동산에 그냥 몰빵되어져 있죠.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몰빵되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도 이제 투자는 해야죠. 근데 이분도 부동산에서 이익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식이 더 이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본처럼 어떤 그 사고가 났을 때 한국의 부동산도 한 방에 맛이 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부동산 시장은 또 완전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볼 문제인데요. 그걸 사례로 들은 것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 다른 데 부동산은 다 올라요. 그래서 근데 일본은 특이한 사례예요. 일본은 특이한 사례. 이제 어쨌든 자,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분의 말도 한번 경청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13번째, 자본이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자본은 지금 현재 정권은 좌파 정권이죠. 좌파 정권이 뭘 주장해? 맨날 노동만 신성시하죠. 그 자본을 굉장히 범죄시하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미국 사회가 어떤 거죠? 노동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죠? 자본과 노동이 믹서된 이런 것. 그런데 이분은 그 굉장히 주식만 이렇게 하셔서 그 주식이 마치 그 자본에 대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제의 경영의 3요소 뭐 이렇게 하면 뭐죠? 토지, 그 다음에 뭐죠? 자본,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또 경영의 4요소 하면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뭐 이렇게 잡은다고요? 토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건 부동산인 거잖아요.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씀했는데, 아파트나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산이에요. 어차피 30년, 40년 후에는 상가는 부서지고, 공장도 부서지고, 아파트도 부서져요. 이건 부동산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부동산으로 만들어놔서 부동산일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부동산 아니라 이거죠. 영원 무궁한. 이것은 오직 토지만이 뭐다?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제가 여기 지금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설명이.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분은 그래서 이제 주식에 많이 좀 투자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또 비교할 때도 주식의 최고점하고 아파트의 이렇게 수익률하고 이렇게 비교를 자꾸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면 뭐라고 비교해야 되죠? 토지하고 부동산, 주식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부동산도, 주식도 예를 들어서 몇백 배, 1000배 오르는 것도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막 3000배, 이렇게 10,000배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20, 30배 오르는 것, 지금 그 30년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20, 30배 오르고 40배 오르고 요걸 가지고 주식하고 비교해서 음마 아파트가 더 못 올랐네. 이렇게 말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분이 지금 복리의 마법을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연복리예요, 연복리. 왜냐하면 한 해에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1년을 평가받아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월복리예요, 월복리. 상가라든지 아파트를 보면 어떻게 되죠? 월세가 나와요, 월세. 월세를 내가 소비를 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다시 뭐냐면은 주식에 넣었다가 주식이 커지면 다시 이것을 또 부동산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은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복리가 되는 거예요. 월복리가 되면 봐보십시오. 주식은 30년간 투자하면 30번 N승을 하는 거잖아요. 30번은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한다면 몇 번을 곱하는 거죠? 12 곱하기 30번 해버리면 360번을 곱하는 거예요. 360번. 그러면 주식보다 훨씬 더 저는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계산하고 통계를 안 뽑아서 주식이 더 훨씬 많을지 부동산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을지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다를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총량을 합계를 보면 이제 이분의 말씀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주식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주의는 주식 회사고 이런 거에서 발달하려고 하고 돈이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려면 돈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낼 수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상가를 사서 상가에서 월세 받고 아파트에서 월세 받고 땅을 가지고 있어서 지세를 받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부가가치를 좀 창출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뭘 해줘요? 이렇게 미국처럼 뭐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 뭐 줌이라는 회사들인지 막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주식시장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이지 14번째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다. 예외적으로만 판다. 이 부분 맞아요. 이분은 이렇게 자식한테까지 막 주라 이런 거죠. 그럴 만한 주식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팔아야 되냐? 예외적인 경우는 판다.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더 좋은 수익이 있을 경우 또는 내가 뭐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뭐 써야 돼서 파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삐삐가 나오는데 삐삐가 사라지고 핸드폰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경영자가 자기 뭐 자식한테 뭐 이렇게 해주려고 사리 사욕을 추구해서 뭐 사고를 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팔고 털고 빠져나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15번째 주식의 평균 성장률은 이제 부동산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주식은 연복리고 부동산은 올복리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계속 말해요. 우리가 봐보면은 은행한테 내가 뭐냐면은 돈을 빌리면 내가 은행한테 1억을 빌리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만약에 내가 연체를 시키면 거의 이게 올복리 개념으로 내가 뜯기는 거거든요, 은행한테.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행한테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연복리로 이자를 받잖아요. 1년 정기예금, 3년 정기예금. 그러면 연복리도 아니고 3년을 단리로 계산해서 주잖아요. 은행들은 쉽게 장사를 하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항상 평가를 하면 주식이 물론 12월 말 결산법인에서 연초에 보통 주거나 보통 이제 6월 말에 또 이렇게 중간 배당을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 연말 배당만 해주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결산을 해서 그게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반영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올 단위로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우리는 월세를 1년 단위로 받아요? 1년 단위로 안 받잖아요. 연 단위로 받아요. 연 단위로.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땅 위에 지상권이 있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한테 나는 땅만 소유하고 있고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 건물주한테 내가 계속해서 월세를 받는다고, 지세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땅의 세.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360의 N승, 예를 들어서 30의 N승, 게임이 된가요? 어디가 더 뭐냐면은, 그 평균 성장률, 이렇게, 이제 이분은 거의 확고하게 그 주식이 평균 성장률이 부동산보다 훨씬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이제 내가 주식을 잘 고르면 주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보통 기업체가 10% 이익을 많이 내니까 10% 기준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어떤 기업체는 예를 들어서 성장이 예를 들어서
5% 6%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체는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어쩐다 한 해에 50% 60%막 그것을 10년간 20년간 계속 해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상 6%뭐 이러니까 잘하는 게 물론 경매로 받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 수익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외의적인 경우니까 이제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매매로 이루어지면 4% 5% 6%잖아요. 근데 상가가 보통 기업체도 보통 우리가 보면 평균 수익률을 보면 보통 10%예요. 어떤 기업체가 아주 내가 잘 종목을 골랐는데 그 기업체가 수익률이 해마다 막 40%, 50%, 60% 한다. 그런 기업체가 한 뭐 30년간 이렇게 엔승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주식이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내가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이제 해봤지만은 저도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해보지만은 둘 다 장기 투자를 해봤고요. 둘 다 단기 투자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도 단기 투자도 해봤고, 주식도 단기 투자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아직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이익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2008년에 주식은 엄청나게 그 전에 많이 벌다가 2008년 그 서브프라임 사태로 한 방에 다 털어먹어서 주식은 이제 왜냐면 좀 그 단기 투자는 안 하고 이제 장투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 이제 70대까지 제가 주식 14년 보유하고 있는데 한 34년 보유해 보면 그때 정말 수익이 부동산이 더 좋은지 이게 주식이 좋은지 그때 가서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지금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졸리가 이렇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주식을 고르는 방법,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이렇게 이제 나와졌는데 이제 몇 가지 이거 원칙이 좀 있는데 더 이게 제도 한번 시청을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겠지만 여기서 뭐 제가 메모했던 것만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내가 그 단타로 사고 팔고 도박처럼 갬블링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동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영진과 동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 때 뭐 제가 이 경영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사해보고 뭐 해보고 이거 종목을 골라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영진 CEO가 도덕성이 좀 괜찮은가? 아주 뭐 흠결이 없을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가? 이거 그다음에 어떤 그 사업 아이템으로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가? 그다음에 내가 선정한 주식이 기업체가 산업의 미래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기업 가치가 계속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주식 선정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기업 종목을 할 때 전문가한테 내가 뭐냐면 그 펀드를 투자할 게 아니고 직접 주식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종목을 뭐 하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목을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생활상에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네이버를 엄청 써. 그러면 뭐 이거 그다음에 주변에 봤더니 대부분 다 아이디도 다 네이버를 쓰고 있고 네이버는 수익률도 뭐 여기저기 뭐 부동산, 쇼핑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엄청난 광고 뭐 이런 걸로 돈을 벌어들이더라. 나는 주로 다음을 써. 근데 다음이 뭐 카카오 뱅크로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더라. 이런 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뭐 시장을 SK가 장악하고 있더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이 봤더니 어떤 무슨 뭐 아모레 퍼시픽에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그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더라. 이분 말이 항상 그런 거죠. 그러면 자녀분한테 뭐라 하나 여러분 딸한테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무슨 뭐 화장품을 사주지 말고 뭐라고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사줘라. 이게 생활 속에서 발견하라 이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아주 게임에 미쳐. 그러면 여러분 자녀하고 그 게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자녀한테 게임을 못하고 매로 막 그 종아리 때리고 혼내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 여러분의 자녀랑 왜 이 게임에 미쳤는지, 네 친구들은 또 얼마나 미쳤는지, 그러면 이 게임이 좋겠구나. 그러면 야 아들아, 게임만 하지 말고 요 게임 주식을 사줘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발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실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진 이런 것을 주식으로 이렇게 선목을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성을 보고 투자를 해라, 장투를 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그 존 리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그 부동산을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주식과 부동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가볍게 언급했었는데, 그 우리 뭐 경제 뭐 3요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경영, 남자들은 조금 뭐 대학교 때 이런 거 좀 배우죠. 아마 사회에서도 예전에 정치경제라고 고등학교 때 하면은 나와요. 그죠? 뭐 3요소라고 뭐라고요?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굉장히, 부동산이 중요한 요소고, 이분은 그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해라 하게 하는데, 꼭 주식시장에만 들어가는 것이 그 자본은 그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봤을 때 그것이 부동산에 들어가도 하는 거고, 근데 다만 뭘 해주라? 이렇게 여러분의 재산이 부동산에도 들어가고 주식시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젊은 시절에 보험을 들어놓아야 보험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런 게 봐보면, 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저는 존 리가 계속 극단적인 존 리도 봐보니까, 저는 그 모든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보면 그래요. 부동산 하는 공인중개사 놈들은, 그죠? 다 부동산이 최고로 좋다고 한다. 지 수수료 챙겨 먹기 위해서. 그 주식 하는 친구들 뭘 하죠? 주식이 최고로 좋다고 하죠. 주식 투자만 하라고 하죠. 보험하는 사람들은 보험만 하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 전문가들한테 속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뭐 한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매몰되어져 있는데, 이분은 존 리가 완전히 부동산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존 리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서울에서 아파트가 20억짜리야, 10억짜리야, 최소 10억짜리야.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직원이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인데 이 10억짜리 살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로 그 출퇴근을 해요. 그죠? 직장은 만약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이 아니라 마곡이다 그러면 LG 뭐 마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꼭 강남이 아니고 만약 지방이라면 쉬워요. 얘가 천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대전이라든지, 대구나 대전,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적습니다. 왜냐, 옆에 기장, 옆에 옆에 도시 김해, 대구 같은 경우라든지 옆에 경산 넘어가잖아요. 출퇴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남에 직장이나 뭐 서울에 근거리면 경기도로 그냥 가세요. 경기도로 가면 집 얼마면 살 수 있냐면, 아파트 지금도 3억에서 5억 사이로, 4억 사이로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있잖아요. 10% 하고 아파트도 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 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연금 펀드는 무조건 넣으시고요. 그것도 주식형으로 넣으세요. 저도 100% 일단 주식형으로 넣었는데, 제가
저는 이게 졸리는 부동산 아니 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라는데 저는 부동산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 돈의 일부를 계속 주식으로 놓고 있거든요. 부동산을 저는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서 부동산을 한 번 팔 때 억 단위씩 벌잖아요. 억 단위씩 벌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1억씩 벌면 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를 주식을 매입해 왔습니다.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이게 이분은 졸리는 당신이 아파트를 한 채 사면 그 아파트 사고 빚내서 사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예를 들어서 당신 돈 꾸역꾸역 모아서 1억이나 되고 7억이나 8억 대출해서 평생 동안 7억 8억 대출을 갚다가 판나버린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지 말아라. 코스트 비용이 근데 그 코스트 비용 분석도 나오시더라고요. 코스트 비용도 코스트 비용 분석만 보면은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 향후에 미래에 또 가격이 더 오를 것, 또 지금의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0세 때 7세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 예를 들어 5천에 예를 들어서 월세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 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러분 10년 후에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후에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당신의 급여도 오르겠지만은 찔끔 오릅니다. 물가 상승보다 여러분의 급여는 항상 적게 올라요. 여러분이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적게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증금이 2억에 월 300 내버릴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그걸 당신이 뭐냐면 싸게 하려고 하면 계속 더 나쁜 주거지역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젊었었을 때 사귀는 여자, 사귀는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설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졸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졸리라고 하시는 분의 그 이론대로 30년간 50년간 장투할 거야. 우리 집 사지 말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월세 내고 살자. 아마 그러면 불안해서 그 예쁜 여자분이 여러분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분도 동의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의 그 남자친구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그분도 이렇게 둘이 분이 합의가 맞아진다면 아마 졸리가 주장한 것처럼 해볼 만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틀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각자 이렇게 다 사례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고민을 해보고요. 저렇게도 고민을 해보고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제가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하고 비교를 한번 더 자세히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영상 잡아서 한번 말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상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졸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셔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돼서 기업이 많이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체가 뭐 이렇게 무수하게 쏟아져 나와야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식에다가 지금 배당 2%밖에 안 된대요. 빨리 그 법을 강제로 개정해서라도 한 50%씩 이렇게 주식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런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그 펀드 투자하고 하는 거 100% 다 주식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형으로 해야, 왜냐하면 저도 졸리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잘 될 것 같아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 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 다음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이 침대 매트리스도 찐뜨기 같은 거 제거해 드린 겁니다. 이게 다 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 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뭐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 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주셔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이런 것 1위 상품,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웨이 정수기를 한번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